오늘 발표 주제는요, 기후변화에 강한 수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네덜란드 TU 델트 공대 도시 디자인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수변, 공간, 지역 관련된 도전 과제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 총 4개의 도시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에 있는 쿠나 사례에 대해서 어떤 수변 발전 프로젝트가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디자인 관련된 또 설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을 되었는지 또 도시 환경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일명 우리에게는 타임라인, 이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후 변화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굉장히 힘겨울 수밖에 없는데요.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 문제를 겪고 있고 해수면 상승과 또 많은 또 강우량 문제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뭄도 계속 장기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상 기온 그리고 집안 침하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좀 더 조정하고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의 감축을 어떻게 다뤄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대도시를 보게 되면 일명 델타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 삼각주에 관련된 역설법이 있습니다. 보통 큰 대도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보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의 그 니즈가 더없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후변화는 이제는 모든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도전 과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저희가 목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에 운하가 있고요. 이 운하는 말 그대로 직선적으로 저희가 구현이 되어져 있는 운하입니다. 해운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율성 있는 수로 또는 운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 기반 해법이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화를 통해서 특히 이 도시 내에 있어서 MBS를 통해 어떻게 좀 더 개선해 볼 수 있는지 특히 경제적인 타당성까지도 파악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총 세 가지에 대한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암스테르담, 헤이그, 그리고 로테르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해수면보다도 이미 아래로 이렇게 침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변뿐만 아니라 또 강으로부터 많은 이런 물들이 유입이 되면서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도 역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응하는 이 비용은 정말 막대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벽이 세워져 있는데요. 좀 더 고도가 높은 지역에 주택이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이런 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방안입니다. 좀 더 고도에 있는 인프라와 건축물들을 설치함으로써 좀 더 유연성 있는 특히 이 매년 저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30년마다 이 해수면 상승으로부터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주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은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많은 이런 구조물, 이 비용들을 특히 다시 재보강을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의 많은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도시 보겠습니다. 해안가 도시 물론 청정, 이 수자원이 있죠. 그런데 이 해수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바로 식수로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 관광지로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보조금을 통해서 이 도심 지역에 있는 치마 지역 또 홍수에 취약한 지역들을 잘 보강하기 위해서의 보조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10에서 15m 정도의 지금 높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메인 도로에서부터 10에서 15m 정도의 방벽을 이 해안가에 세움으로써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설비들을 다 통합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좀 더 공간적인 이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관광업과 또 지역의 환경을 잘 보존하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항구 쪽을 보시게 되면
모든 주변에 있는 이런 산업군에서부터의 어떤 폐기물 같은 것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의 경우는 산업 폐기물로부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많은 환경적인 오염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수자원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중에 저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 연역을 갖고 있는 마을도 있는데요. 보통 70대의 연령대의 거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이렇게 보강공사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 또 새로운 역시 방벽을 세움으로써 진행을 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각각의 지역들을 통합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강공사를 통해서 좀 더 기나긴 이런 설치물을 진행을 했고요. 여가 공간이라든지 또는 앉을 수 있을 만한 벤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안가도 같이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참가자들의 대상을 통해서 또 주민들의 대상으로 해서 좀 꺼려하는 지역 혹은 공간은 어떤 곳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답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좀 더 각각의 지역마다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를 기반으로 좀 더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데이터 분석학 기술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약 10년 전에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10년 전이다 보니 최신 기술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거주민들을 통해서 특히 GPS 트래커 시스템을 통해서 보통 주민들이 어느 곳으로 가는지 어느 곳으로 주로 방문을 하는지 또는 어떤 해안가가 가장 많은 인기가 있는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통합형 접근을 통해서 물 관리 또 도시 계획에 있어서 진행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10년, 1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노력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각각의 다른 어떤 부문마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진행을 했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역량 덕택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연구입니다. NBS의 유형 또는 자연 기반 해법의 유형과 인프라의 유형의 경우에는 사실 주변의 지역에 대한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인프라를 이곳에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이쪽은 좀 더 최대한 이 자연 환경을 구역을 보존함으로써 진행하는 거죠. 설치물 없이요. 그런데 어떤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일반 네덜란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구간만 이렇게 저희가 설치물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 하드 코스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영장과 굉장히 다양한 이 설비 공간을 통해서 개발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어떤 경관으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지 더 많은 의사결정을 취합해 봐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태학적으로 자연 기반 해법으로서 지속 가능성을 해안가 지역에 좀 더 구축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의 이익성까지도 추구하는 것 어느 쪽을 좀 더 귀기울이냐에 따라서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고향은 로테르담입니다. 이 도심 지역이고요. 주변 또 다른 곳입니다. 강에서 좀 떨어져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폭우, 특히 장마 기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 강에 물이 유입이 되면서 강을 통해서도 계속 유입량이 저희가 원했던 기존에 있는 이 지상 수위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침하이죠. 또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에 대한 강수량, 특히 이 강의 이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수위 자체도 빈번하게 높아진다는 것은 역시 기후 적응에 있어서 노력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어느 지역이 특히 이 치마 지역으로서 위험한지에 대해서의 데이터를 취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홍수라는 부분과 조금 다릅니다. 이 개념은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히 수변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최대한 수방 효과, 즉 홍수를 예방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고요. 먼저 공공 장소를 통해서부터 시작을 하고 니즈를 측정하는 작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니즈라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 이곳에 있는 방벽을 세워서 약 15cm이죠. 벤치 정도의 높이 정도까지 방벽을 설치를 하고 재개발 기간을 통해서 이 해당 공간에 있어서는 모든 산업 단지와 또 앉을 수 있을 만한 벤치와 같은 것들을 좀 고대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면모와 또 산업 단지가 잘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벤치 높이 자체도 그렇게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면 이렇게 물가를 거닐 수 있는 정말 좋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또 새로운 또 토지를 활용해 봐야 하겠는데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이 심층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 지난 수십 년간 계속 배가 이렇게 운항하는 이런 통로였기 때문에 이 보트 입장에서도 이런 재개발 공사를 통해서도 이 수변 프로젝트에 있어서 여러 많은 이슈를 대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으로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 또 충분한 공간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케이블 자체를 보게 되면 좀 더 생태학적인 면모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좀 더 이렇게 그 취향지라든지 출항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생태학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보통 동유럽 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수로라든지 또는 주변에 있는 그런 동식물들을 또 보존해야 하는 도전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사 같은 부분도 잘 관리를 해서 조금 더 적절하게 동식물들이 이동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수변 공간이 강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최대한 친환경을 잘 보존함으로써 적절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수변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보게 되면 물론 모든 곳곳마다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만 접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이 달라서 강가에 있는 수변 공간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공공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측면으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천에 대한 어떤 폭 자체가 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많은 식생들이 좀 더 서식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종이라든지 아니면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런 종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 살고 있는 서식 종에 따라서 또 생태학적인 측면으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최대한 이곳의 자연 보존을 위해서 말이죠. 또 다른 수변 공간 사례입니다. 각각의 쉐이드를 저희가 설치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특히 직사광선이 강한 이런 시간을 통해서는 쉐이드 설치를 통해서 적절한 양질의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사례입니다. 또 수로마다 또 강의 또 곳마다 수위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 함부르크라든지 또 다양한 공간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수위가 조금 더 높지 않은 그런 공간의 경우에는 충분히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수로 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을 설치한다라든지 그래서 최대한 이 계단을 통해서 강가로 다가가서 최대한 접근성을 늘리고 최대한 자연 공간을 보존함으로써 생태학적인 그런 공간으로서 나아가는 부분의 한 사례였습니다. 네, 텍사스에서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물론 방벽 설치가 좀 높이 설치가 되어져 있었죠. 50cm 정도의 벤치 설치를 통해서 진행했던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해수면 상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디자인에 접목을 해서 공공장소에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전에 보다는 2배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해당 공간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민간 부분에 투자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 토지마다도 역시 이제 그 민간 기업 혹은 이 민간 소유자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까지도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활용을 해서 새롭게 이제 강으로 나가고, 즉 다시 말해 수변 공간을 통해서 거닐 수 있는 산책로를 구축함으로써 최대한 수변 공간을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습니다. 하천으로부터의 오는 여러 가지 공간, 이 혜택을 잘 융합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산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수변 공간을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는 이 수위량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침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역시나 이 강 자체의 수위가 조금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일부 산책로가 이게 좀 차단이 되고 또 진입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의 어떤 자연적인 경관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지금 방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로와 같이 통합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마치 도시와 공원이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산책로입니다. 강으로 이제 향하는 산책로이고요. 수변 공원은 더 큽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미 강가에서 특히 수변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단지 그냥 이 강 옆에 내가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한 가운데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두 개의 다른 산책로를 통해서도 구축함으로써 또 각각의 길이나 혹은 구간이 다르지만 원하는 선호 경로에 따라서 만약 긴 산책로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도심 지역으로 향하는 산책로를 좀 더 보고, 아니면 중간에 좀 커피 한 잔이나 정자에 쉬어서 휴식을 취하는 본인이 원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각각의 두 개의 다른 산책로를 선택을 하고 좋은 경험을 이곳에서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수도이죠.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중앙역인데요. 그 옆에 새로운 또 수로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유형의 이 수변 공간이 있습니다. 좀 더 도심 지역으로 향하는 수변 공간이 있고 또 자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사실 한국보다는 좀 강우량이 적습니다. 강우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하수 처리 시스템은 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전거를 대는 이 주차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이 이렇게 종종 침하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폭우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 물을 저장하는 서비스, 설비를 구축해 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이 방류, 즉 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저희가 엔지니어링 업무, 특히 엔지니어링적인 차원에서의 설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해당 지역의 경우에 적절하게 저희가 이 비가 내리고 나서는 이 배수를 하는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벽만으로는 저희가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모든 주거지마다 도로마다 지역별로 물을 저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파사드 혹은 이 녹화 이 공간을 통해서 특히 옥상 녹화를 통해서도 최대한 물, 특히 이 강우량을 보존하고 취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각각의 이 작은 개입 설비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는 대규모의 전략적인 이런 개입 프로젝트까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공공장소가 있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는 또 방문객이 적은 공공장소입니다. 또 지역별로의 조금 수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 특히 인구 밀도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간 봤을 경우에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이 해당 지역이 이 침하가 되는 혹은 이 침수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추후에 빈번한 이런 폭우가 일어나게 되면 이 해당 지역의 침수 지역으로 일어날 거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대규모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여가 공간을 잘 보존을 하고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최대한 도시를 어떻게 좀 더 물 저장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여가 공간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적절한 비용과 적절한 예산과 또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쉐이드, 그늘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더 저희가 집중해야 할 혜택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글라데시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네덜란드 환경이 전혀 다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많은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말이죠.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강우 양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과연 이 비가 내리고 나서 연간 혹은 연에 몇 해 정도의 침수를 경험을 하는지와 같은 그런 통계 수치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각각의 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코나시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적절하게 물 저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데이터 취합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화된 설비, 물을 저장할 수 있을 만한 설비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혹은 응급센터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침수 자체가 거의 연 1회 정도밖에 심각한 침수를 겪고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이 침수가 좀 덜한 지역과 또 더 위험이 많은 지역 간에 이 각각의 차별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컨디션을 접목을 해야 했었는데요. 최대한 이 자연적으로 조성된 하천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일부 지역이 거의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면 기후위기로 인한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모델을 접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최대 규모, 즉 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높이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신규 개발 프로젝트가 이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이 재개발 공사를 통해서 일부 지역 혹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건축물을 높인다, 아니면 여러 가지의 이 친환경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방 공간을 조성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나시의 경우에도 앞으로도 향후 성장 잠재력이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시의 접근성을 늘리는 것까지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에 설명드린 창구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집안 문제가 있고요. 각각의 색깔별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좀 괜찮은 거, 빨간색일수록 더 좀 이 침수의 문제가 취약한 지역인데요. 최대한 물을 이용해서 수로로 인한 교통업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고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 지역을 통해서 잘 관리하는 것을 잘 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중앙공원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 폭 자체가 좁습니다. 그런데 생태학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이 사이즈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건물이 없는 그런 지역들 자체를 보호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각각의 다른 이 환경, 지역 내에서 이 건축물과 또 지역들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덜란드
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각각의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에는 살고 있는 많은 영양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수면 공간을 일부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면 공간을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서 그리고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공공장소로서 특히 대중의 접근성이 있는 수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점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최대한 물을 정수하는 것, 또 물을 제대로 깨끗한 식수로서 여과하는 그 설비 자체가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의 이동성을 생각해 봐야 하겠죠. 또 좋은 비즈니스 케이스를 계속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강 주변으로 해서 또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토양과 또 해당 지역들을 좀 더 생태학적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심 지역에서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대한 이 공간을 하천을 위해서 이 환경 보호를 하는 것이 강력한 저희의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덜란드의 한 사례인데요. 네덜란드에서도 물론 많은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서울은 굉장히 깨끗하고 말 그대로 이런 다양한 하천을 통해서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하는 또 도시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을 또 방문을 해보면서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수면 감성 도시 프로젝트가 더 깨끗한 공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의 재개발 공사까지 잘 진행하는지 잘 면밀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발표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